안녕하세요. 해커스 국어 조은정입니다. 2026년 9급 국어 시험이 치러졌죠. 국가직 시험이 치러졌고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떤 스타일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내년 시험에 또 대비할 수 있을 거고 얼마 남지 않은 지방직 시험도 비슷하게 치러질 거기 때문에 오늘 26년도 국어 시험 문제 한번 같이 특징 확인해보고 기출 경향 분석해보면서 내년 시험과 지방직 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시험이 어떤 식으로 국어 문제가 출제가 됐느냐, 전반적인 시험 치르고 난 수험생분들의 평가를 봤을 때는 작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작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을 느꼈냐면 아마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치신 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셨을 텐데 우리 국어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의 유형이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출제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해 쪽이라던가 아니면 문맥 쪽 문제들은 차이가 없었어요. 그거는 기존에 나오던 스타일대로 그대로 나왔고 난도도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스타일이라 함은 우리 국어 문제가 올해와 같은 스타일로 바뀐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아요. 작년에 출제 기조가 경향이 바뀐다라는 공고가 났고 그래서 작년부터 문제가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그렇게 바뀌고 두 번째 맞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차죠. 문제를 봤을 때 가장 특징은 뭐였냐면 국어 문제 기출이 변환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출제 기조가 좀 바뀌었냐면 기존의 국어 문제에서는 안 나오던 논리 논증 문제가 추가가 됐죠. 논리 논증 문제가 출제가 된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문제가 25년 시험인 첫 해에서는 그닥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25년도 국어시험 전에 이미 2차에 걸친 예시 문제가 나왔었어요. 국어 문제가 바뀐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문제가 바뀔 겁니다. 라고 해서 20문제씩 풀세트로 1차, 2차에 걸쳐 두 번이나 예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예시 문제를 보고 딱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거 PSAT 언어 논리랑 너무 똑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작년에 지금처럼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때도 PSAT 언어 논리 기출을 봐야 된다라고 정말 강조를 드렸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방증이 딱 그 예시 문제에서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25년 시험에서도 굉장히 PSAT 언어 논리 문제와 유사하게 국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예시 문제 나온 것보다 실전에 우리 기출에서는 오히려 논리 논증의 난도가 좀 떨어지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 문제 쪽이 좀 더 어렵게 나왔었어요. 첫 해라서 그럴 수 있을 거고 제가 작년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6년도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는 논리와 논증에 집중을 해야 된다. 논리 논증이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나올 거고 독해나 문맥 쪽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거죠. 논리 논증이 어렵게 나왔죠. 그죠? 비중은 비슷하게 출제가 됐는데 논리 문제 출제 패턴이 더 언어 논리스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못하셨던 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방직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 또 국가직 준비하는 우리들은 논리 논증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나오는지 어렵게 나온다라는 게 방향이 잡혔고 무조건 그러면 대책 없이 어렵게 나오느냐.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선생님 완전히 언어 논리 스타일로 나왔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는 7급 강의 중에서 뭐를 들어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언어 논리까지 강의를 하니까 사실 언어 논리 전문 강사였고 국어 강의를 시작한 거는 출제 기조가 바뀌고 나서 작년부터 국어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내년 시험이나 지방직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될까? 그것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2026년 국가직 국어의 출제 경향을 보면 제가 아예 뭐라고 해놨냐면 아예 더 피세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피세스럽다라는 말은 뭐냐면 국어 문제가 언어논리 시험과 비슷하게 출제될 거다. 출제 기조 전환된 거, 예시 문제, 그 다음에 작년 문제를 통해서 그게 눈에 너무나 보였었어요. 그러면 최근에 언어논리 문제는 뭐가 강조가 되고 있냐면 논리 논증 파트에서 변별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는 거는 논리 논증에서 나와요. 독해나 문맥 문제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오거든요. 우리 국어 똑같죠. 독해나 문맥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논리 논증에서 킬러 문항이 한두 개씩 등장을 하는 거고 그거를 맞히느냐 아니면 놓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거는 7급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7급 언어논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피세스럽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이 논리와 논증 이쪽 부분의 난이도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를 해야 우리가 좀 고득점 하실 수 있고 좀 수월하게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 될 거다. 다른 부분에서는 그닥 차이가 안 날 겁니다.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국어 문제 유형을 제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보거든요. 이거는 PSAT 언어논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선지 5개짜리가 4개짜리로 줄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피세 7급의 언어논리 시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준비하는 9급의 국어 문제하고는요. 선지 하나 크고 작고 차일 뿐이지 문제 유형이나 출제 패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논리 논증 좀 어렵게 나올 겁니다. 비중을 늘리던가 문제 난이도를 높일 겁니다. 명제 연결형 퀴즈만 나오는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PSAT 언어논리에서 나오는 다른 형태의 논리 퀴즈 문제도 봐두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나왔잖아요. 그죠? 똑같이 명제 연결형 퀴즈만 나온 게 아니라 참거진 문제 올해 나왔죠? 대비 못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매우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다? 언어논리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언어논리 강사를 제가 강의를 10년 넘게 했고 또 5급 공채 준비를 수험생 입장에서 5년 가까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도합한 15, 16년 언어논리 들고 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지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갈 건데 비중이 좀 늘어나거나 논리 논증 쪽은 특히 논증 쪽 비중 더 늘어날 수 있고 최근에 7급에서 나오는 패턴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도 좀 보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언어논리스럽게 나왔다. 그 언어논리스럽게 나왔다라는 거를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논리와 논증 쪽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국어 문제 문법 외우고 암기하고 해서 푸는 문제는 완전히 결이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각 유형별 특징을 한번 저랑 같이 보시면 일단 독해 문제 아무래도 이제 비중 있게 나오는 부분인데 글을 이해하는 발문, 일치 부합 발문보다 뭐가 더 강조돼서 나왔냐면 추론 문제 발문이 훨씬 많았어요. 특히 우리 두문항 연결형 문제 있죠. 첫 번째 문제 발문이 다 추론으로 나왔습니다. 글의 이해 쪽이 아니라 다 추론 쪽으로 나와서 추론은 일반적인 일치부합이나 글의 이해 문제와는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독해 문제 할 때도 독해 문제 우리 유형 공부할 때도 기본 강의 때 그 추론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유형을 잡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도출형 퀴즈 문제가 있었고요. 2차 정보 도출. 그 다음에 원칙 적용형 추론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문법과 어법을 암기해서 달달 외워서 치르는 시험이 없어진 대신 그런 문제 스타일이 없어진 대신 지문에 문법과 어법 소재가 들어가서 그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선지에 사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문에 나와 있는 문법을 선지에 적용해서 판단하게 하는 그런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독해 문제에서
올해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 있죠,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기존에 공부했던 것대로 문법과 어법을 다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 진짜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지문을 잘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번호를 말씀드리면 7급 강의 제 강의 들었던 분들 9급 시험장에 들어가서 국어의 장벽이 되게 높았는데 피셋 언어 논리랑 똑같이 나오니까 장벽이 확 낮춰진 거죠. 들어가서 시험 치신 분들 꽤 돼요. 근데 문법, 어법 공부 7급 분들은 안 하거든요. 그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또 다 맞췄어요. 국어 문제, 뭐, 퀴즈나 논리 같은 경우에는 7급에 피셋 공부하시는 분들은 엄청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 쉽게 푸셨을 거고, 그죠? 그래서 다들 잘 맞춰서 가지고 왔어요. 시험 잘 치르고 왔거든요.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문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빨리 판단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소재가 과학으로 나오던 문법으로 나오던 어법으로 나오던 상관없습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정보를 잘 보는, 지문에서 정보 강약 조절 잘하는 연습만 해두시면 문법, 어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 연습을 해두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법, 어법 소재도 줄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거는 피셋 스타일로 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 푸는 거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문법, 어법 소재의 원칙 적용형 추론 문제가 오히려 얘는 떨어졌고 감소했고 단순 2차 정보 도출형 추론 소재가 논리 소재로 들어간다거나 과학 소재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언어 논리 스타일이에요. 이쪽 스타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 문제들 지문이 두문항 연결형 문제면 또 길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 뭔가 그 정보를 강약 조절하는 선지로 잘 가는 정보가 어떤 건지 확인하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법, 어법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문맥 문제는 그 빈칸 추론하거나 밑줄 그어져 있는 단어의 의미 추론하거나 지시어 비슷한 거 고르거나 하는 문제들 있죠. 그 다음에 글 수정하고 1번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문법, 어법에 맞춰서 뭐 보고서나 공문서 내용 수정하는 그런 글 수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맥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빈칸 추론 문제가 확연히 좀 비중이 높아요. 요 중에서는. 그리고 이 빈칸 추론 형태로 요게 나오죠. 문법, 어법 소재도 빈칸 추론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됐는데 근데 그것도 지문 빈칸 추론 일반적인 문맥 문제 푸는 방식대로 빈칸 주변에 정보 잘 보면 되지 이 지문에 들어가 있는 문법과 어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법, 어법 소재로 나온 문제는 빈칸 추론에 하나, 독해 문제 하나 정도로 비중이 상당히 줄었다. 그조차도 암기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더라. 요 말씀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밑줄 쳐놓은 지시어가 얘기하는 대상이 다른 거 고르라거나 이런 식의 단어의 문맥적 쓰임 요쪽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두문항 연결형 문제 두 번째 문제로 계속 들어가요. 세 쌍이 나오기 때문에 세 문제는 일단 여기서 깔고 들어가서 그 문맥 문제 비중이 높은 게 요 문제 때문에 그렇죠. 요것도 연습 좀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런 문제들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논리 논증 쪽에 있습니다. 논리와 논증은 동일한 이론을 가지고 출제가 되지만 일단은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지문을 주는 줄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얘는 퀴즈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완전히 달라서 유형은 두 개를 구분을 합니다. 문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구분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논증 쪽에서는 그 피셋 언어 논리에서도 요즘 논증 문제는 발문 딱 두 개거든요. 평가 아니면 분석이에요. 요 두 개 발문 나오는데 국어도 똑같습니다. 평가 쪽이 여기 나와 있는 강화 약화의 방향성 판단하는 거 있죠. 요게 평가 문제인데 요 평가 문제의 난이도가 좀 상승했어요. 평가 문제의 난도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제 강의 때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무관한 방향도 있다. 이거 잘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무관한 선택지를 잘 걸러낼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뭐 7급, 5급, 그 다음에 민간 경력, 피색 기출문제, 언어논리 기출문제에서 강화 약화 평가하는 문제 수두룩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죠. 우리 기출은 별로 없잖아요. 작년부터 나온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논리 문제에서는 논리 퀴즈의 난이도가 상승을 했죠. 이 논리 퀴즈의 난도가 상승한 이유는 논리 퀴즈의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논리 퀴즈 종류가 지금 피셋에 나오는 거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1차, 2차 우리 예시 문제, 그 다음에 작년 기출, 국가직 지방직에 계속 나왔던 명제 그냥 단순히 가업명제나 정업명제 기화해서 연결하는 문제예요. 화살표로 연결고리, 기화해서 연결고리 잡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이고 단순한 문제. 근데 그런 명제 연결형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도 나오냐면 참거짓 문제도 나오고 정보 정리형 문제도 나오고 3가지 유형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씩 다 나왔어요. 이제 내겠다는 거죠. 9급에서도 논리 퀴즈의 종류 다양하게 내겠다. 명제 연결형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종류가 명제 연결, 그 다음에 참거짓, 정보 정리. 요거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시험지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3번 문제 나온 거는 명제 연결형. 연결형 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11번 문제에 나온 거는 참거짓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19번 문제에 나온 거는 요거 정보 정리. 하나씩 나왔어요. 최근에 많이 이렇게 하나씩 출제가 뭐 7급이나 5급 공채 시험에서도 매번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필셈 문제에 주목하셨으면 당연히 대비를 하셨겠죠. 그죠? 근데 기존 국어 문제에 매몰돼서 문법, 어법 하고 있었으면 이거를 대비를 못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더 이상은 하시면 안 되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공부법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논리 문제들도 유형별로 하나씩 좀 대표적인 문제들은 같이 풀어보기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좋고 접근법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비중 좀 볼까요? 이제는 제가 그 1차, 2차 예시 문제 쪽은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 기출이 이미 3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독해 문제는 한 5문항 정도, 6문항 정도 지금 이렇게 대여섯 문항 정도 나오고요. 이쪽에 이제 비중이 높은 이유가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빈칸 추론 문제도 있고 밑줄 추론하는 문제 있고 글 수정하는 문제 있고 그리고 우리 기출에서 항상 나오는 그 순서 맞추는 단락 배열하는 문제 있죠. 문단 배열하는 문제까지 4종류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한두 개씩만 나와도 한 8문제 되는 건데 그리고 두문항 연결형 문제, 2번째 문제는 다 이 문맥 문제로 출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중이 높죠. 제 생각에는 아마 문맥 문제 비중 조금 낮출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문제는 어디로 끌고 올 거냐면 논증이나 논리 쪽, 특히 논증 쪽으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4문제 정도는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논증과 논리 문제 합쳐서 한 7, 8문제 정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비중 자체는 크게 지금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어렵다고 느낀 거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리 논증에 좀 이론들 탄탄하게 다져놓고 이론 공부를 기초부터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론 강의할 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어려움만 조금 참아내서 그거 암기하고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올해처럼 기존에 못 봤던 문제 같은데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도 이론 적용해서 그냥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 놓는다는 건 논리 논증에 있어서는 출제될 수 있는 이론들은 다 알아두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과 어법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논리 이론을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요. 논리 이론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거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 하는 거는 기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딱 정리하고 암기해 두시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달달 좀 외우듯이 이해하고 암기를 해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처음 보는 스타일인데 싶어도 논리 이론 적용하면 풀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중은 논리 논증 쪽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문맥 쪽 비중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그럼 우리 아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한번 봤었는데 대표적인 유형들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2차 정보 도출하는 그런 추론 문제가 독해 문제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몇 번 문제를 좀 볼 거냐면 우리 9번, 10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요게 또 소재 자체가 지문의 소재가 논리 논증 쪽 소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입증, 뭐 반증, 검증 이런 얘기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약간 이론을 통해서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한번 볼게요. 두문항 연결형 문제로 나왔으니까 아예 이제 요 두 번째 문제 항상 이렇게 지시대상 얘기 나오면서 밑줄 쳐져 있는 지시어가지고 문제 내잖아요. 요거 한번 확인 같이 9번, 10번 같이 하겠습니다. 두문항 연결형 문제를 푸실 때는 일단은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는지. 두문항 연결형 문제 지문이 좀 길게 나오잖아요. 그 지문을 다 너무 꼼꼼히 읽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우리는 시간 싸움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니까 시간 당기는 것도.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특히 이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추론 발문 붙어서 나오게 되면 요런 추론 발문이 붙어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게 독해 문제잖아요. 독해 문제면 선지를 먼저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지문 올라가면 지문 읽다가 선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나오면 바로바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쭉 읽어보면요. 흰색인데 고니가 아닌 것을 관찰하면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가 반증된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여기 나오면 반증된다. 반증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참일 확률이 높아진다. 참이라는 것을 밝힐 수 없다. 그리고 1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 요거 계속 사례로 들고 있죠. 네. 반증되는 거, 참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 과학이론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이론에 대한 입증은 해당 이론이 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검증과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는 반증으로. 그러면 입증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를 밝히는 게 반증. 참이라는 거 밝히는 거 먼저 나오니까 요거 먼저. 참이라는 거 밝히는 검증, 거짓이라는 거 밝히는 반증. 저 이렇게 대비되는 단어 나오면 두 가지로 구별하잖아요. 입증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 누군가가 이론을 제안하면 그것으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한 후 우리 두 번째 10번 문제는 뭐였냐면 지시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거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이론을 제안하면 그것으로부터
라고 나오니까 요거는 이론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죠? 관찰할 수 있을 현상을 예측한 후 예측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관찰 또는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그 결과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은 이론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때 그것은 예측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거니까 현상을 의미하는 거죠. 예측한 현상.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지시하는 바가 지금 일단 다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예요. 디귿만 확인하면 답 나오겠죠? 그렇다면 예측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그것은 참이라고 검증이 되는가? 그럼 이때 예측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되면 뭐가 참인가를 판단을 해보면 현상이 참인 게 아니라 이론이 참인가가 판단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번 문제 내려가서 바로 보시면 의미하는 바가 나머지 하나와 다른 거, 기억 디귿이 이미 이론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현상을 의미하는 거니까 리을 볼 필요 없이 답은 2번으로 간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나중에 리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내용도 한번 보시면 예측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되면 참이라고 검증되는가. 일단 앞쪽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증이 돼요. 그죠? 근데 그럼 발생을 했어. 그럼 참이라고 검증되는가? 답변 어때요? 그렇지 않다. 문제 제기가 나오면 항상 답변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나와요. 이유 찾아야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이론이 아직 반증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니 우리는 그것이 참이라거나 요때 그것은 이론이죠. 역시 참일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실제로 발생했다라고 해도 참이라거나 참일 확률이 높아졌다거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지 반증되지 않았다라는 결론만 내릴 수 있다. 과학이론의 경우와 같이 법칙이 참이라고 밝히는 것과 거짓이라고 밝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모든 F는 G다와 같은 보편 진술 형식의 법칙을 생각해보자. 저랑 같이 논리 공부하신 분들은 모든 F는 G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언명제, 그죠? 전칭 긍정명제 쪽에 해당되고 기호화를 하면 모든 F는 G다 이렇게 기호화되는 문장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과학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법칙은 이 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법칙이 거짓이라는 것은 F이면서 G가 아닌 것을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F이면서 and G가 아닌 것. 우리 공부했어요. 얘랑 무슨 관계라고 했냐면 모순 관계라고 했죠. 외워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A 화살표 B, A and 납비. 그러니까 얘를 거짓이다 라고 만들 수 있는 거. 모순 관계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관계니까 F 화살표 G, 모든 F는 G다를 거짓이라, 요게 거짓 이라고 판명되려면 F and not G, 그래서 이 모순되는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 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F이면서 G인 것을 아무리 많이 관찰하더라도 여기에 나온 거는 꺾여서 F이면 G인 거. F이면 G인 것은 F이면서 G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합당한 사례예요. 그냥 모든 F는 G라고 했기 때문에 F이면서 G인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리 많이 관찰하더라도 위에서 얘기한 대로 이거 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래 언젠가 혹은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F이면서 G가 아닌 것,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편 진술은 얘는 거짓이라고 발레 하나만 나오면, 이런 발레만 나오면 거짓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증할 수는 있지만 참이라고 검증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모든 여기 지금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 라는데 흰색인 고니가 계속 발견이 된다 한들 그게 참일 확률을 높이거나 혹은 뭔가 참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지는 않다는 거죠.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고니인데 흰색이 아닌 그런 애들이 나오게 된다면 F인데 G가 아닌 그런 애들이 나오게 된다면 딱 반증이 될 거기 때문에 참이라고 검증할 수는 없다. 지문 전체적으로 첫 단락은 어떤 구체적인 사례,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요거를 일반 보편 진술로 바꿔서 논리명제로 바꿔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는 하나예요. 아무리 모든 A는 B다, 모든 F는 G다 라는 거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이 보여도 그것만으로 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 하지만 F and not G 해당하지 않는 사례 하나만 나오면 그 이론은 반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지 볼게요. 우리 적절한 거 찾아야 합니다. 흰색인데 고니가 아닌 것을 관찰하면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가 반증된다. 이게 추론 발문으로 달린 이유가 뭐냐면 추론은 지문에 안 나온 이런 사례를 갖다 써요. 그러면 적용하는 거예요. 지문에 이 어떤 그 법칙이나 규칙 같은 것들이 사실 지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법칙으로 해서 요 사례에 지문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 추론이라는 발문이 달립니다. 왜? 2차 정보를 도출해내는 추론은 지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도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들로 이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으면 적용해서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옳은 선택지로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흰색인데 고니가 아닌 것을 관찰하면 여기 지금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 라는 것이 반증된다. F 화살표지랑 F and not G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사실 기본적으로 보면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 이거를 반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순명대. 고니인데 흰색이 아닌 게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흰색인데 고니가 아닌 것이 있다.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매번 이거 출제원들이 꼼수 부린다고 했죠? 헷갈리니까 판단하기 헷갈리게 만드는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흰 쪽에 낫이 붙어야 돼요. 얘는 흰이 아니라 고니 쪽에 낫이 붙었잖아요. 요 두 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반증된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무관한 선택지죠. 말 그대로. 네. 2번. 과학이론으로부터 예측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그 이론은 반증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측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측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반증이 돼요. 지문에 나와 있잖아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제한된 이론은 분명히 반증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증되는 거지 반증되지 않는다가 틀리죠. 그죠? 3번. 과학이론으로부터 예측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면 그 이론이 참일 확률은 높아진다. 이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분명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로 발생한 게 확인이 되더라도 참이라거나 참일 확률이 높아졌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일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건 알 수 없어요. 그죠? 지문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했고 남는 4번이 그럼 적절한 추론일 텐데 볼게요. 여기도 사례가 나오죠.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가 거짓이라는 거를 밝힐 수 있지만 참이라는 것은 밝힐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문의 주장이에요. 주장. 논지잖아요. 그죠?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라는 건 고니인데 흰색이 아닌 게 있다. 요것만 나오면 거짓이라는 거 밝힐 수 있지만 참이라는 거는 검증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이거는 거의 지문에 계속 반복되는 중심 내용, 논쪽, 논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과학 소재 플러스 과학이론 판단하는데 항상 과학 논리가 쓰이니까 그죠? 그래서 과학 철학 쪽과 관련된 소재가 나왔는데 논리 명제가 들어가서 또 논리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논리 이론을 기초부터 딱 다지신 분들은 지문 읽을 때 너무 생소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부할 때 다 하셔야 돼요.
모순관계가 뭔지, 이거 읽으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었지. 우리 이론 공부할 때.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독해 문제 쪽에서 2차 정보 추론하는 그 문제들이 두문항 연결형 문제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 대표적인 거, 이거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풀어봤고요. 우리 지금 옆에 있는 12번, 13번 문제도 첫 문장은 추론이고 두 번째 문장 문맥상 기억에 문맥 문제 하나 나오고 추론 문제. 여기서는 또 과학 소재입니다. 이것도 꽤 어렵게 읽힐 수 있어요. 그래서 추론 문제의 대표적인 소재가 언어 논리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 되게 그 어려운 소재, 철학 소재라던가 과학 소재라던가 그다음에 논리 이론 같은 걸로 구성한 문제들의 추론이라는 발문 달고 적용하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 나오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독해 문제 패턴도 필세드 언어 논리랑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맥 문제는 요 그 두문항 연결형 문제 두 번째 문제 쪽이 항상 밑줄 처리된 문맥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보는 김에 같이 좀 확인을 했고요. 아무래도 논리 논증 쪽을 좀 어려워하실 거니까 그걸 먼저 좀 볼게요. 우리 일단 그 바로 아래쪽에 11번 문제 이거 처음 나온 문제 스타일이잖아요. 참거짓 문제라서 요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좀 있어서 요거 같이 저랑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논리 퀴즈 문제의 발문은 요렇게 나오죠.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거. 우리 지금 이제 안 나온 거 뭐냐면 독해형 논리 문제라고 해서 요렇게 발문 나오는데 지문의 문장을 요렇게 3개씩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전에 읽은 독해 지문처럼 일반 독해 지문처럼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필셋 언어 논리 강의할 때 독해형 논리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국어 강의할 때도 독해형 논리 파트 따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본서나 200제에는 그 유형 분류돼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내년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 강의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반드시 참인 거를 찾으라 라고 나와 있고 우리 아직 반드시 거짓이거나 진위 여부 알 수 없는 거 찾으라는 문제는 안 나왔는데 그런 발문도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반드시 참만 찾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문장은 딱 3개밖에 없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1, 2, 3번. 요 문장 중간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보기 전에 항상 뭐를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 중요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 놓치면 안 되는 정보가 일단 뭐냐면 요거. 세 예측 중 하나만 그르고 나머지는 모두 옳은 거. 그 말인 즉슨 참이 2명, F가 1명. 인 거죠. 2대1 구조. 참 거짓의 비율이 2대1로 가는 겁니다. 거짓이 1명으로 나오면 되게 풀기 괜찮은 문제예요. 제가 필세 강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2대1, 4대1, 5대1 그쪽은 5명까지 나오니까 5문장까지 나오니까 4대1, 5대1 구조로 나오면 그거는 시험장에서 건드릴 만한 문제다. 가장 쉽게 세팅된 참거짓 문제예요. 그럼 예측할 수 있죠. 내년에는 2대1이나 3대1 구조 이런 거보다 3대2 이런 구조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문장 더 늘어나고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갑이 출장을 간다. 출장 간다는 거 계속 갑 쪽에서 반복되니까 1번 명제는 그냥 갑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명제는 을이 휴가를 가고 을 휴가 가는 거 을이라고 할게요. 가고죠. 연원이죠. 엔드로 엮어야죠. 갑이 출장을 간다.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병이 휴직을 하거나 병 이번에는 권하니까 선언지란 말이에요. 갑이 출장을 간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연원 선언 제대로 보고 있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참거짓 판단에 있어서. 그럼 요거 보는 순간 참거짓의 연원 선언이다. 뭐 기억나야 되냐면 논리 이론으로 진리표. 요거 적용하셨어야 되죠. 그죠? 참이 2명이고요. 거짓이 1명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대개 1, 2, 3번에 다 들어가 있는 애가 누구냐면 얘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갑을 참이라고 하는 순간 1번 명제를 참이라고 하는 순간 진리표 적용하면 선언지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되니까 얘도 참이 될 거예요. 참 두 개가 확 나와버리거든요. and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서 참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참이 돼야 참이 되잖아요. 얘가 참이라고 해도 을이 참이 아니면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얘를 거짓으로 놔버리고 을이 거짓이다라고 확정을 하면 됩니다. 얘가 거짓이겠구나. 을 쪽이. 이렇게 되면 진리표 적용해서 되게 쉽게 경우의 수가 하나로 딱 떨어지게 나와요. 이거 바로 못 가실 것 같으면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럼 얘를 F라고 놔보세요. 얘가 거짓말이면 갑이 F가 되고 연원지에서 진리표 대입하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거짓말이면 다 거짓말이거든요. F가 두 개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요 경우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정. 그럼 T, F, T 이렇게 해서 1번, 2번 명제가 참, 1번, 3번 명제가 참, 2번 명제가 거짓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읽어주시면 되죠. 갑이 참이었으니까 갑은 출장을 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간다예요. 그래서 출장을 가지 않는다. 요건 F. 을이 출장을 가지 않는다. 이거 나왔죠. 여기서 지금 우리 을이 출장을 가지 않는다라는 걸로 F로 나왔으니까 요게 참이 되는 거죠. 그죠? 병이 휴직을 한다. 이거는 몰라요. 갑 때문에 3번 명제가 참이 된 거기 때문에 병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병이 휴직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항상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답이 되는 선지 하나 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참인 거 찾으라고 하면 나머지 3개의 선택지는 반드시 거짓이거나 알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기 때문에 그것도 명확하게 구분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완벽하게 푸신 거예요. 정답은 2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표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순관계 같은 거 보려면 대당사각형도 보셔야 돼요.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반복해서 보시면 되니까 그런 거 진리표랑 대당사각형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거의 어려운 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좀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풀이 설명할 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뭐 선행 그 스타트업 강의라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기본 강의 전에 5월달에 개강하는 강의 있는데 거기서 기초 이론부터 좀 밟아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그렇게 좀 논리 이론들은 차분히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난이도 있게 나오는 문제들에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증 문제 하나 볼까요? 논증 문제는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16번 문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증 문제도 지금 평가 문제 2개, 강화, 약화 따지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문제 하나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비중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비중 그대로 둔다면 선지 어렵게 내겠죠. 선지 어렵게 내는 거는 무관한 선택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 헷갈리지 않게 잘 판단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16번 문제 보시면 우리 아까 독해 문제 풀 때랑 지금 평가 문제 풀 때랑은 스위치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유형을 다르게 잡아놓는 이유는 뭐냐면 유형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독해 문제는 선지 먼저 봤잖아요. 선지 보고 선지에서 반복되는 표현들 위주로 지문의 정보들을 체크하려고 했고, 그죠? 그런 순서로 갔다라고 하면 기억에 대한 평가 이런 식으로 발문이 요거 이제 제가 논증 문제 광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평가 문제로 나오면 기억을 먼저 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강화 약화형 평가 문제인지 한번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다 기억을 강화한다, 약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기억의 내용이 마지막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로 시작해요. 요건 따라서랑 똑같은 의미니까 정리하는 최종 결론 멘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녀는 행동이 의도의 결과가 아니라 요게 기억인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뇌의 물리적 작용의 결과 요 부분에 이제 밑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행동이 의도의 결과가 아니라 뇌의 물리적 작용 이거의 결과라고 보는 게 기억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위쪽에서
그 뇌 물리적 작용 쪽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특정 행동을 의도하고 그 의도가 원인이 되어 행동이라는 결과가 일어난다고 여긴다. 의도는 행동의 원인인가? 문제 제기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이미 기억 읽어서 얘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뇌의 물리적 작용이 원인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뇌의 물리적 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파악을 해 두셔야 선택지에서 사례가 나왔을 때 이게 뇌의 물리적 작용에 대한 얘기인지 의도에 관련된 얘기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신경과학자 벤자민 리벳은 특정 행동에 대한 의도는 그 행동이 일어나기 약 0.5초 전에 발생하는 반면 그 행동과 관련된 뇌의 무의식적 변화, 즉 준비 전이는 약 0.85초 전에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행동을 의도하기 약 0.35초 전에 행동과 관련된 준비 전이가 발생했다. 일단 여러분 여기 따옴표 처리된 단어 보이시죠? 그럼 요건 중요 단어예요. 그럼 이 중요 단어가 기억에 밑줄 쳐져 있는 요 내용 중에 의도 쪽에 매칭이 될지 뇌의 물리적 작용 쪽에 매칭되는 단어일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향성으로 푸는 강화약화 문제는 지문에 나와 있는 요 따옴표 처리된 키워드도 이 키워드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독해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준비 전이를 어떤 방향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인 방향의 키워드로 지금 필자가 쓴 것이냐, 부정적인 방향의 키워드로 쓴 것이냐. 부정적인 방향이면 의도 쪽일 거고, 긍정적인 방향이면 뇌 물리적 그 작용 쪽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온 얘기 보시면, 의도는 0.5초 전에, 반면 준비 전에는 그럼 의도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뇌 물리적 작용 쪽에 해당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의도하기 약 0.35초 전에 행동과 관련된 준비 전이가 발생했다. 리벳 실험을 통해 심리학자 수전 블랙먼은 의도가 행동의 원인이라기에는 너무 느리게 발생한다고 말한다. 즉 행동을 의도하기 전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뇌의 물리적 작용인 준비 전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작용이 우리 행동의 원인이지 우리의 의도가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우리는 그럼 준비 전이가 뇌 물리적 작용의 결과, 결국 기억은 행동이 의도의 결과가 아니라 뇌 물리적 작용, 준비 전이의 결과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판단을 할 때 행동에 대한 의도가 항상 준비 전이 이후에 발생한다. 지문 연구 결과가 그거잖아요. 얘가 더 나중에 먼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도가 그 나중에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기억과 그 밑줄 친 기억이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니까 같은 방향의 사례거든요. 연구 결과거든요. 강화 맞습니다. 같은 방향. 방향성으로 푸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지문에 이 내용 일치부합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완전 달라요. 강화 약화와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는 완전 다릅니다. 준비 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연관된 신호인지 알 수 없다는 연구 결과는 기억을 강화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준비 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행동과 관련된 결과인지 얘기를 해요. 관련된 신호인지. 지문에서 준비 전이는 준비 전이에 대해서 행동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동 바로 그러니까 보다 먼저 나타나는데 의도보다도 얘가 먼저 나타나는 거죠. 그죠? 행동을 의도하기 전 0.35초 전에 준비 전이가 발생했다니까 의도 이전부터 이미 먼저 준비 전이가 발생했다. 그래서 준비 전이를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의도보다도 먼저.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차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어떤 행동과 연관된 신호인지 이거는 지문의 기억의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래서 얘는 강화가 아니라 그렇다고 약화도 아닙니다. 이거 발문이 만약 이거 약화한다라고 바뀌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논리와 마찬가지로 논증도 강화 약화 여부 판단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 두셔야 돼요. 강화인지 약화인지 무관인지 명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강화 아니고 약화도 아니고 관련 없다. 무관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화는 틀립니다. 디귿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준비전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준비전이가 행동의 원인이라는 게 지금 기억의 내용이거든요. 그죠? 얘가 결과, 뇌 물리적 작용이 준비전인데 그 준비전이의 결과가 행동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준비전이가 발생했는데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준비전이가 이 말인 즉슨 준비전이가 행동의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래나요? 그 밑줄 친 거에 따르면 행동이 준비전이의 결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약화하는 게 맞죠. 행동이 준비전이의 결과라고 보는 게 기억의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는 사례를 들고 있으니까 디귿 반대 방향. 그래서 약화가 맞습니다. 기억 디귿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방향성으로 푸는 논증 문제. 기호화해서 참거진 여부 따지는 논리 문제. 이론은 똑같지만 출제되는 패턴이 좀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독해 문제에서는 우리 2차 정보 추론하는 요런 스타일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늘 의심이 드시죠? 문법과 어법을 공부 안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가? 2번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선택지만 봐도 추론 문제니까 독해 문제니까 선택지 내려가서 보면 뭐 다운표 처리된 예시가 계속 나오죠. 사례. 그럼 여기에 원칙 나올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적용. 원칙 적용형 추론 문제지 이게 문법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풀이 패턴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야지 이 내용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이거 나왔죠? 또 안 나와요. 이거 알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문에 주어지는 대로 그걸 바탕으로 정보 처리를 잘해서 선지에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규칙, 이거 물어보는 거 분명하잖아요. 이것만 물어보죠. 디귿 불규칙, 디귿 규칙. 이게 뭔지만 빨리 확인하세요. 그리고 항상 원칙 적용한 문제에는 뭐 주냐면 친절하게 이거 줘요. 예를 들어 예시만 잘 봐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언의 어간이 어미와 만나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그 어간은 규칙 활용을, 어간의 형태가 변하면 그 어간은 불규칙 활용을 한 것이다. 손에 흙이 묻다에서 묻다의 어간 묻은, 어미와 만날 때 묻으니 묻어서처럼 활용 전 어간의 형태가 활용 후 어간의 형태가 같다. 따라서 묻다의 어간이 규칙 활용을 한 것이며 어간의 종성이 디귿이어서 이때 묻다는 여기 나오죠. 디귿 규칙 용언. 핵심은 뭐냐면 활용 후 어간의 형태가 같다. 그러면 규칙. 그래서 반면 불규칙 나오겠죠? 어간의 종성이 디귿이더라도 안부를 묻다 해서 좀 똑같은 묻다인데 묻다, 물으니, 물어서처럼 어간의 종성이 디귿에서 리을로 바뀐다. 따라서 묻다의 어간이 불규칙 활용한 것이며 어간의 종성이 디귿이어서 이때 묻다를 디귿 불규칙 용언.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활용이 어간의 종성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거, 바뀌는 게 불규칙이에요. 형태가 같으면 규칙이고 그거 적용하시면 됩니다. 땅이 굳다. 한번 해보면 되죠. 굳으니 굳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이거는 계속 적용을 해도 디귿이 굳다라고 할 때 그 굳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규칙 용언이 맞아요. 1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게 쉽게 적용이 되는 거죠. 문을 닫다. 닫아서 닫으니 닫으면 이거 불규칙 아니라 규칙인 것 같고 안 바뀌어요. 물을 깃다. 기르니 일단 나오죠. 그러니까 규칙 아니라 불규칙이고 자세가 곧다. 곧으니 곧아서 불규칙 아니라 안 바뀌니까 규칙이고. 1번이 답인 게 분명합니다. 이 문제 풀기 위해서 규칙
용언, 불규칙 용언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언제 불규칙이고 언제 규칙인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냐? 전혀 필요 없죠. 지문에 다 나오잖아요. 친절하게 사례까지 줘서. 그거 읽고 적용하면 끝입니다. 이걸 위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유형 이거. 원칙 적용형 추론. 이런 스타일로 원칙으로 피셋 언어 논리에서 뭐 나오냐면 우리 기출에서는 문법, 어법 소재 나오지만 언어 논리에서는 과학 소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학 실험 관련된 얘기 같은 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논리 소재 나오고요. 우리 논리 나오잖아요. 과학이나 논리 형태로 이렇게 나올 확률 높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 피셋 언어 논리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겠구나. 너무나 예측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대표적인 문제 저랑 하나씩 같이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국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지, 공부 패턴이나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좀 수정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우리 기출은 너무 분량이 적어요. 요즘과 같이 나오는 기출이 작년 기출이랑 그 앞서는 출제 그 기조 전환 예시 문제 한 2회 정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분량이 적잖아요. 그럼 뭐 보셔야 되겠어요? PSAT 언어 논리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 문제 가지고 그럼 선생님 저 7급 수업 들어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9급 강의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언어 논리스럽게 9급 국어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5월달 강의부터 해서 그 스타트업 반이라고 기초 논리 논증 이론부터 차분히 좀 밟아 나가는 그런 반을 만들었고, 그거 기본기 기초 이론, 논리 논증 이론 없으신 분들은 거기부터 들어와서 아예 그 국어의 세팅 자체를 좀 바꾸세요. 사고 구조를. 문제 공부하고 푸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기본 강의, 제 기본서 이제 개정판 나올 거라 올해 문제 추가, 전 문제 다 추가해서 기본서 개정판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기본서에 맞춰서 제가 유형별로, 여기 나와 있는 유형별로 유형 딱딱 나눠서 어떤 문제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 출제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전략까지, 접근 방법까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기본 심화 올인원으로 2개월 동안 7, 8월 달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제가 또 여러분 이거 혼자 푸시기 어려울 거니까 피셋 언어 논리, 제 기본서에서는 언어 논리 문제 변형된 문제도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한 200제 정도로 피셋 언어 논리 기출만 싹 다 모아서 우리 유형에 맞게끔 다 제가 유형 분류하고 문제 사지선다형으로 바꿔서 만들어 놓은 교재 있어요. 이걸로 기본 심화 강의, 기본서로 올인원 강의 끝나면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연습하는 강의, 강각 올리는 강의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 모강 치르시면 모강 준비 어느 정도 하셔서 연습하셔서 시험장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틀리는 문제 없을걸요. 그렇게 뭐 이게 100점 싸움은 아니지만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게끔 시험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6년도 우리 국어 그 국가직 시험 문제 같이 한번 유형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 풀어보는 거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20문제 다 기본 강의, 기본서에 포함돼서 기본 강의 때 다룰 거니까 그때 또 부족한 문제들은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